일제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일제의 군복 입은, 제복 입은 사람들인데, 여기 간단하게 이거 말씀드릴게요. 일제 통치 방식은 보통 학계에서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10년대를 무단통치 기간이라고 하고요. 20년대를 문화통치 기간이라고 하고요. 37년 이후로 갖다 그냥 민족 말살통치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영화 각시탈, 드라마 각시탈 할 때 저희 장모님이 너무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막, 야, 이거 사실 같아 막 이렇게 막 얘기하셨던 적이 있는데, 각시탈을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저도 있게 봤었지만 실제로는 각시탈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얘기가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제는 통치 방식을 갖고 시기에 따라 통치하는 스타일이 달랐어요. 10년대 때는 무단통치라는 거죠. 헌병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루에 이 헌병 순사 한 명 한 명들이 80대까지 그냥 때릴 수 있었어요. 가다 마음에 안 들면 때리는 거죠. 1911년 한 해에 11,000명 정도가 체벌을 당했고 태형을 당했고요. 1919년 3.1운동 직전, 그러니까 1918년 3.1운동 전해에는 18,000명 정도가 태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개 돼지 다루듯이 때리면서 이제 관리한 거죠. 직결처분권. 가다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영장이 있어야 체포가 되잖아요. 잡은 다음에 최대 3개월까지 이렇게 수감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영장이 있어도 다 이제 그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은 사람 잡아둘 수 없죠. 이런 것들을 했고, 토지 조사 사업 같은 걸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통제하기 시작했고요. 3.1운동이 터집니다. 워낙 강력했던 저항운동이었어요. 사회구별을 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뭐예요? 김주열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주열 군이 고등학생 마산상 고생에 나와서 던지다가 최루탄 맞아서 죽었고, 그 죽은 시체를 숨기려고 마산 앞바다에 던졌다가 역사의 신이 희한하게 강림하잖아요. 비가 엄청 내린 다음에 갑자기 딱 떠올랐던, 그게 없었으면 사회革명이 어떻게, 그 이후에 초중고생 걸기하고 고려대생 들고 일어나고 하는 거 유랑쟁 때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3.1운동 여파가 너무 크니까 문화통치라는 거죠.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대우를 하되 아주 철저하게 친일파 양성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가장 상징적 사건은 뭐냐? 조선의 차세대 천재고 조선에서 뒤를 이을 새로운 민족주의자들이다라고 불렸었던, 왜냐면 이때 이 역사를 주도하던 게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뒤를 이었던 이광수, 최남선 같은 조선의 천재들이 이때 이 문화통치에 넘어가면서 변질을 딱 해버리거든요. 이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게 발행이 됐고요. 전쟁으로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잘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전쟁이 심해지니까 신사참배, 창씨개명, 징병, 징유, 위안부. 우리가 통상 일제시대 극악스러운 이야기들을 할 때는 다 이때죠. 전쟁이 극단화가 되면서 최대한 뽑아내는. 왜냐면 식민지가 많지 않으니까 일본 입장에선 우리나라랑 타이완에서 뽑는 거 말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통치 방식이 좀 달랐다 정도로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지만 일제시대가 아니라 이 독립운동사예요.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들어하죠. 왜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힘들고 복잡하고 여기 간단하게 써놨는데도 이 정도니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됐어요. 이게 실제로 외국에서 나온 외국학자들이 쓴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면요, 일제시대는 일제시대로 써요. 그러니까 조선, 일제시대, 분단, 남한, 북한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제시대 36년 기간 동안에 한반도에 있었던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니까 이렇게 딱 써놔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절대 그렇게 써놓지 않죠. 이 시대의 역사적 정통성이라는 것은 일제시대가 아니라 독립운동사다. 이 독립운동사의 가치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헌헌법도 그렇고 그때부터 계속 헌법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3.1 기미 독립정신으로, 이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왜냐면 3.1 기미 독립정신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3.1 운동으로 대표되는 독립운동사.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87년 9차 개헌에서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은 상태죠. 요즘에 많이 회자가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든 좀 회자를 시키려고 하는데 9차 헌법,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헌법의 규칙에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4.19 민주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 8차까지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 시대의 유산이에요. 근데 45년에 해방이 된 다음에 70년간의 역사를 보내면서 드디어 1987년에, 70년은 그때는 70년은 아니에요. 87년 45하니까 40년간의 독재 시대를 정리하면서 우리 민족은 유구한 민족으로서 3.1 독립정신과 임시정부 플러스 4.19 민주혁명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9차 헌법에서 4.19 민주혁명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요 앞에 있었던 어떤 이런 근대사에 있었던 독립운동사의 정통성 외에 부족하나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다라는 헌법적 확신을 87년 헌법에 넣어놓은 거죠. 지금 그게 위기인 거고 사실은. 그게 위기인 거고.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60만세 운동, 광주학생운동, 이봉창, 인봉길 이거 막 이런 활동들이 막 진행이 되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막 이 시기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었거든요. 세상은 평화로운데 우리만 힘든 시대예요. 왜냐면 1차 시대, 이거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때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이었어요. 일본은 승전. 그게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했으니까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승전국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승전국들 위주로 싹 정리가 됐고 1920년 이후에는 일본에서도 25살 이상의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주고 전 세계적으로 남자, 여자, 재산과 상관없이 다 투표권,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는 등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있었던 한 20년간의 시간 동안 조금 과장된 말로는 인류 전체가 진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진짜 나쁜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그 제국주의적 발언인 거죠. 인류 전체가 진보하고 있던 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들 내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만이 진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세상은 되게 평화로운데 그 황량한 그 적막한 공간에서 우리는 막 이제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뒤늦게 회자가 됐는데 그 있잖아요. 막 그 영화 암살에서 막 전지현이 막 뭐 왜 싸우냐고 막 이정재 얘기하니까 우리가 있다는 거 보여주는 막 그런 대사 나오는 게 참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이때 이 답답한 때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막 간도 참변. 이번 주에 팟캐스트에 나오는 다음 주구나 나온 얘기지만 간도 참변이 뭐냐면 이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일본 입장에서 아예 만주 일대에 사는 한인 마을들을 도륙을 했거든요. 죽은 사람은 3,400명, 강간 70여 명, 가옥도 그 정도 불탔고 양곡 한 3만 5천석 정도가 뜯겼어요. 근데 그거는 외정측 기록 자료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다른 건 몰라도 강간 사건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 여성을 대하는 태도, 성애를 대하는 태도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강간당했다 이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강간이 70건이 아니라 뭐 한 700건 이상이었겠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 당시에 3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죽었고 그때 어마어마한 여성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인 어떤 희롱, 추행, 폭행, 윤간, 강간, 신체훼손 등등등을 당했는데 그 당시 단 한 명의 일본인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성의 보수성 속에서 여성들이 보면 그 당시 이제 많은 편리의 기록들을 보면 강간을 당한 다음에 다 양창에 뛰어내려 자살을 해요. 자살해요. 그거 아니면 이제 애가 나오면 그 애를 몰래 밤에 가서 그 난애가 또 목을 졸라서 자기가 난 애를 죽이고. 사실은 워낙 우리 사회에서 이 정통적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을 비롯한 인문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일이 학생의 날이에요.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에요. 그 광주학생 운동 있었던 날인데 이제 그걸 어느 쪽에서 이제 연락이 좀 와서 제가 이렇게 좀 자문을 해주다가 찾아봤더니 이 광주학생 운동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있었던데 광주학생 운동 당시에 모티브가 뭐예요? 일본 중학생이 앞에 가던 여학생한테 이렇게 막 대시했다가 문제가 된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허정숙을 중심으로 한 이화 여전 학생들이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이건 성추행이다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1929년에.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었던 여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운동이 뭔지 아세요? 성폭력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민족운동을 했던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저도 몰랐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를 밝혀내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은 워낙 국정교육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역사학의 첫걸음 단계로 나가지만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막 넘실대고 있는 뭐 젠더의 문제라든지 메갈리아의 문제라든지 여성 혐오의 문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때 이미 다 고민이 되던 아주 심각한 주제들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특별히 안 하는 얘기인데 이게 왜냐면 저기 다음에 방송 나오면 써먹을 얘기여서 잘 안 하지만 뭐냐면 임시정부 당시에도 그러니까 마지막 그 충칭 임시정부 광복군 당시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건 장주나 이런 사람들만 기억해요. 근데 충칭 임시정부에 입대했던 700명의 광복군 단원 중에 70명이 여자예요. 놀랍지 않아요? 광복군인데 왜 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 수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남녀 평등을 이루고 싶어서예요. 그게 다 남겨져 있어요. 임시정부는 애초에 강령 자체가 여성을 동등하게 대해준다고 하오. 내가 여기 들어가서 민족을 해방하고 연이어서 여성을 해방하고 싶어서 내가 이 운동을 하오.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50년 전, 100년 전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지금 격렬하게 부딪혀지는 주제가 이들한테도 삶의 주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역사가 너무 지체가 되고 딜레이가 되고 심지어 이제 샤머니즘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면서 막 신정정치 뭐 소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단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기가 이상하게 됐는데 답답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간도참변 때 민중이 죽었고 자유시참변 때는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였고 국민대표회의 때는 막 임시정부에 나왔던 사람들이 막 안창호 계열이다 이동희 계열이다 이승만 계열 이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심지어 뭐까지 싸우냐 노론이다 소론이다 갖고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가문 출신이 우리는 노론 명문가 소론 명문가 이걸 임시정부에 싸웠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1923년 관동대학살 이거 제가 맨날 떠들면서 다니는 얘기지만 도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일본인들이 분풀이를 하려고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 동안 이 도쿄 일대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 한 6천 명에서 1만 명 정도를 학살했던 학살극이거든요. 이것들과 싸우면서 만세운동도 하고 이봉창 윤먹이로 이것도 나오면서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이어갔었다라는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근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라면 조금 구성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1894년에는 동학노민운동이라는 힘이 있었어요. 98년, 그러니까 96년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가장 강력한 만민공동회 활동을 하던 게 98년이에요. 4년 만에 독립협회가. 그리고 그 10년 만에 신민회라는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들로 볼 수 있어요. 학계는 주로 동학노민운동을 제일 많이 가리키고 연구를 많이 해요. 이 이유는 간단해요. 80년대, 90년대 때 우리나라 굉장히 그 운동권이 급진화가 많이 됐고 사실 그때 많은 소장 역사연구자들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급진성을 대변할 수 있는 역사연구의 주제로서 사실은 갑오농민전쟁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했는데 동학노민운동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좀 과평가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냉정하게 좀 살펴볼 좀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어찌됐건 독립협회나 신민회 되게 좀 중요한 단체들인데 그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노민운동에서 얘기가 긴데 그 얘기 다 지금 드릴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민중항쟁이라는 포인트가 가장 좀 중요한 항쟁인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힘이 밀고 올라가서 세상을 뒤흔들려고 했던 유일한 힘이에요. 초에 홍경래의 난이 있었어요. 홍경래는 10년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역사에서 체계적인 밀란 준비를 했던 유일한 인물이 홍경래예요. 대부분 밀란이라는 건 우발적으로 확 불타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관계 때문에 열받으니까 들이받는 거라면 홍경래는 10년간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준비를 해서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홍경래의 나는 평양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기껏 해봤자 요즘 말하면 그 신의주 일대 있죠. 완전 북한에서 중 넘어가기 일대 그 구석 동네 거기 일대밖에 장악하지 못했어요. 절대 전국화가 되지 못했어요. 50년 후에 임술농민봉기 같은 경우는 전국화가 됐어요. 너무 세상이 철종대인데 거지 같으니까 막 들고 일어났어요. 전국화가 됐고 한반도 남부 쪽에서 봉기가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사람들이 막 너무 살기 힘드니까 막 쌍 이러면서 막 으악 하지만 그게 이제 혁명의 열기로 불이 타오르질 않죠. 그런 운동들에 비해서 동학노민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또 그 밀란의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의미예요. 언제나 어떤 사회든지 생각은 여러 가지가 공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또 그 생각과 경쟁할 수 있죠. 내가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리버럴하고 개인적 가치나 이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과 충돌할 수 있어요. 충돌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충돌점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건강한 경쟁을 그 사회가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유교는 지배층의 종교죠. 그러나 민중들은 대부분 다 도교나 민중불교 같은 별도의 세계관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러다가 사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면 민중도교나 민중불교의 힘, 백년교라든지 태평도 같은 힘에 의해서 강력한 밀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밀란이라는 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국 역사에서 밀란이 어떤 역사를 완벽하게 뒤바뀌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런 적은 사실상 없죠. 유일하게 한 번이
백년교회 난에서 시작했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주원장도 중국의 남부 일대를 통일한 다음에 유교적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유교적 국가를 세워버리기 때문에 민중에 의해서 주도된 힘은 결코 역사의 전면으로서 바로 나타나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어떤 민중적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있었고 조금 다른 좀 복잡한 경로를 거치지만 순왕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게 이제 수용이 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면서 퇴계 이황, 율곡 이이 같은 사람들이 향약 막 이런 거 실시하면서 정말 마을마다 동리마다 신분의 어떤 구애됨에 상관없이 모두가 너무나 다 유교적 가치로 일관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밀란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이라는 그 당시로 말하면 사이비 종교, 동학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종교와 농민의 민중의 힘이 결합하면서 7개월간 조선왕조 전체를 뒤흔들었던 유일한 사건이거든요. 이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우리 근대사를 얘기할 때 얼굴 좀 들고 사는 거죠. 얼굴 들고 사는 거죠. 이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은 이 고부군수 조병갑 유명하죠.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 죽였어요. 그에 분개했던 측면도 크고요. 입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전봉준은 정약용의 사상을 많이 접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입증할 수는 없어요. 이분 동학교도가 또 아니에요. 동학 신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신분적으로는 그냥 양인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워낙 총명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선비라고 대우를 받았던 독특한 인격체가 한 명 나타나게 되죠. 그가 이제 동원노민운동을 통해서 1894년이나 한 해를 비극적으로 막 뒤흔들어 댑니다. 가장 큰 의미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거죠. 패전개혁이 아니라 개혁 아니에요. 정말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힘이 왜 중요한가? 요구의 수준이 달라요.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신분제 폐지하자, 근대국가 세우자, 조세제도 조정하자 뭐 이런 거예요. 요즘 쉬운 말하면 이건 거죠. 법인세 좀 올리고 세금 좀 깎아주자. 저리로 대출해주고 등록금 한 10% 깎아주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 무형잡세, 쓸데없는 세금 다 없애버려라. 백정의 평양갓을 없애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백정임을 표식하는 갓이에요. 갓.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 갓만 보면 요게 백정이구나. 사회주의 하층부. 모두가 공적으로 혐오하는 혐오 대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백정이에요. 백정은 검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낮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일반인들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야 돼요. 그 인도의 불가촉 천민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은 백정에게 반말을 썼었어요. 그들에 대한 인권 개선이죠. 과거의 재가를 허용해달라. 왜 여자들이 재혼하면 안 되냐? 조선 말기로 가면요 연료를 지켜야 돼요. 근데 처녀가 하여튼 이렇게 일찍 남편을 여인 상태에서 여인이 청산가부로 살아간다? 이건 진짜 너무 힘든 이야기잖아요. 힘든 이야기니까 자살 같은 걸 막 강요해요. 그래서 진짜 이건 뭐 이례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마을에서 마을 어귀에서 마을 사람 나와 있는 가운데서 그 동네에 지조 있는 가문의 20대 초반의 과부가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요했던 자살이죠. 박수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우리가 오늘날 인도 얘기하면서 막 무시하잖아. 사티라고 그래서 막 이게 여자들 막 미망인들 막 불태워버린다라든지 불가촉 천민들 카스트 안에 못 들어가는 그 언터처블스들 손대기도 더러운 애들. 인도에는 그 사람들은 낮에도 못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 이게 너무 천박하기 때문에. 근데 인도에서 지금 개신교가 그 불가촉 천민들을 전도해서 확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가촉 천민들이 대낮에 막 돌아다니고 나는 이제 힌두교 신자가 아니다 하니까 힌두교 신자들이 대대적인 테러를 감행해가지고 지금 완전 난민이고, 이게 벌써 지금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죠. 10년 20년 된 얘기이고 국제사회에 아주 심각한 이슈거든요. 그런 것과 사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토지를 평균 분작하라. 이 당시에 우리나라 농민의 60-70%가 한 60-70% 그죠? 그 정도가 소작농들이었죠. 소작은 원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극적인 게 뭐냐면 월급을 받아요.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농사를 짓는 거. 지금 이제 월급을 받으면 이렇게 떼나가잖아요. 기업이 세금을 떼고, 그게 아니면 신용카드가 세금을 떼죠. 아무 생각 없이 긁다가 다 나가고. 근데 뭐냐면 이때는 이제 10분의 1. 실제로는 10분의 1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으면 세금이 10분의 1은 아니었고, 실제는 보통 한 3에서 5% 정도를 떼요. 그러니까 100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3마지기, 그러니까 100석을 농사 지으면 한 3섬 정도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작을 해버리면 50%예요. 50%. 100석을 농사 지으면 50석. 150석을 농사 지으면 75석.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이자죠. 근데 문제 뭐냐?
그 이자를 갚으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보릿고개가 되면 또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을 또 빌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뭐 보릿돈, 볕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고리대를 막 붙여요. 그러니까 그걸 다 띄면 연말에 딱 추수 끝나면 실제 띄는 게 한 60, 70% 띄인다는 거예요. 100석을 농사지으면 70석을 뜯기는 세상. 이게 나라예요? 나라도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요구하는 게 토지의 평균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옥균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걔네들이 했던 비전은 뭐였냐면 조세 제도로 합리화하자였거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등록금 저리로 대출해 주자. 아파트 대출 금액을 낮춰주자 이런 거예요. 민중의 요구는 그게 아니거든요. 돌아다니면 깔린 게 집인데 왜 거기에 내 집은 하나 없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어떤 아래로부터 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 이 가치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격전지가 공주 우금치잖아요. 지금은 거기 고속도로 뚫려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없어요. 없는데 그 우금치 전투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신빙성 있는 자료와 과장된 자료들이 있는데 조금 과장된 자료로 얘기한다라면 10만 명 정도 되는 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 그 고개를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무기가 뭐겠어요? 다 죽창 대나무의 끝을 갈아서 그거를 불에 구워서 참기름을 받는데 불에 구우면 딱딱해진대요. 그러면서 푹푹 찌면 살 푹푹 죽는데요. 그래서 그걸 들고 우금치 전투로 올라가는데 반대편에서 일본군들은 뭘 갖고 있어요? 연발 소총과 기관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금치 전투에서 참여했었던 주로 전라도 쪽 이제 그 동학농민군들이 전봉주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거의 모두가 다 죽어요. 일설에 따르면 10만 명이 그 우금치 전투에서 10만 명 중 9만 2천 명이 죽고 8천 명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민들이 왜 거기를 계속 올라갔겠냐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피를 보고 진군하는 집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군대밖에 없어요. 군대는 훈련을 받고 몸의 훈육을 받기 때문에 옆에서 동료가 죽으면 분노해서 유일하게 밀고 나가는 집단이거든요. 옛날에 데모 같은 거 보면 알지만 막 기세 좋게 나갔다가도 사실은 100골 20, 30명을 쳐들어도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농민군이 우금치에서 죽는 걸 알면서도 다 올라가 다 죽는 거예요. 왜? 이건 정말 의미가 심장한 거죠. 돌아갈 곳이 있는가? 돌아갔을 때 내 새끼들, 내가 살 수 있는 길,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우금치 희망을 보고 죽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민중의 함성, 민중의 비극, 곡소리. 옛날에 이걸 알았던 공주 일대 역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무당 하나를 모셔서 이 무당교회? 근데 무당을 모셔서 이렇게 위령제 같은 거 한번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 무당이 와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막 멍멍 울면서. 그래서 기다려도 2시간을 울길래 받은 돈도 있고 빨리 위령제 좀 하시라고 하니까 울더니 이 계곡에는 한이 너무 넘실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버렸대요. 그건 이제 옛날에 그 도울 김용옥 선생 한창 유명할 때 이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었던 완전 삼류 허접한 그 다큐멘터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역사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역사의 아픈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위한 어떤 민족의 그런 대동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꼭 굿이 아니더라도 화해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망자들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저 이제 그걸 핸드폰을 들고 지하철에 가면서 그 방송 안에는 김용옥 선생이 막 울고 저는 밖에서 지하철에 사람들이 혼자 주룩주룩 울면서 이렇게 보면서 막 갔는데 사실 그런 게 역사 공부거든요. 이게 그 감정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일제시대입니다. 이제 일제의 군복 입은 제복 입은 사람들인데 여기 간단하게 이거 말씀드릴게요. 일제 통치 방식은 보통 학계에서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10년대를 무단통치 기간이라고 하고요. 20년대를 문화통치 기간이라고 하고요. 37년 이후로 갖다 그냥 민족 말살통치라고 얘기해요. 그 옛날에 영화 각시탈, 드라마 각시탈 할 때 저희 장모님이 너무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막 야 이거 사실 같아 막 이렇게 막 얘기하셨던 적이 있는데 각시탈을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저도 있게 봤었지만 실제로는 각시탈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얘기가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제는 통치 방식을 갖고 시기에 따라 통치하는 스타일이 달랐어요. 10년대 때는 무단통치라는 거죠. 헌병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루에 이 헌병 순사 한 명 한 명들이 80대까지 그냥 때릴 수 있었어요. 가다 마음에 안 들면 때리는 거죠. 1911년 한 해에 11,000명 정도가 체벌을 당했고 태형을 당했고요. 1919년 3.1운동 직전, 그러니까 1918년 3.1운동 전해에는 18,000명 정도가 태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개 돼지 다루듯이 때리면서 이제 관리한 거죠. 직결처분권. 가다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영장이 있어야 체포가 되잖아요. 잡은 다음에 최대 3개월까지 이렇게 수감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영장이 있어도 다 이제 그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은 사람 잡아둘 수 없죠. 이런 것들을 했고, 토지 조사 사업 같은 걸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통제하기 시작했고요. 3.1운동이 터집니다. 워낙 강력했던 저항운동이었어요. 사회구별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뭐예요? 김주열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주열 군이 고등학생 마산상 고생에 나와서 던지다가 최루탄 맞아서 죽었고, 그 죽은 시체를 숨기려고 마산 앞바다에 던졌다가 역사의 신이 희한하게 강림하잖아요. 비가 엄청 내린 다음에 갑자기 딱 떠올랐던, 그게 없었으면 사회革명이 어떻게, 그 이후에 초중고생 걸기하고 고려대생 들고 일어나고, 그 애를 몰래 밤에 가서 그 난애 갖다 목을 졸라서 자기가 난 애를 죽이고. 이 무시무시한 거. 사실은 워낙 우리 사회에서 이 정통적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을 비롯한 인문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일이 학생의 날이에요.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에요. 그 광주학생 운동 있었던 날인데, 이제 그걸 어느 쪽에서 이제 연락이 좀 와서 제가 이렇게 좀 자문을 해주다가 찾아봤더니, 이 광주학생 운동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있었던데, 광주학생 운동 당시에 모티브가 뭐예요? 일본 중학생이 앞에 가던 여학생한테 이렇게 막 대시했다가 문제가 된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허정숙을 중심으로 한 이화 여전 학생들이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이건 성추행이다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1929년에.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었던 여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운동이 뭔지 아세요? 성폭력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민족운동을 했던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저도 몰랐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를 밝혀내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은 워낙 국정교육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역사학의 첫걸음 단계로 나가지만,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막 넘실대고 있는 젠더의 문제라든지 메갈리아의 문제라든지 여성 혐오의 문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때 이미 다 고민이 되던 아주 심각한 주제들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특별히 안 하는 얘기인데, 이게 왜냐면 다음에 방송 나오면 써먹을 얘기여서 잘 안 하지만, 임시정부 당시에도, 마지막 충칭 임시정부 광복군 당시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건 장주나 이런 사람들만 기억해요. 근데 충칭 임시정부에 입대했던 700명의 광복군 당원 중에 70명이 여자예요. 놀랍지 않아요? 광복군인데? 왜 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 수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남녀 평등을 이루고 싶어서예요. 그게 다 남겨져 있어요. 임시정부는 애초에 강령 자체가 여성을 동등하게 대해준다고 하오, 내가 여기 들어가서 민족을 해방하고 연이어서 여성을 해방하고 싶어서 내가 이 운동을 하오,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는 거 유랑쟁 때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3.1운동 여파가 너무 크니까 문화통치를 하는 거죠.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대우를 하되 아주 철저하게 친일파 양성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가장 상징적 사건은 뭐냐? 조선의 차세대 천재고, 조선에서 뒤를 이을 새로운 민족주의자들이다라고 불렸었던, 왜냐면 이때 이 역사를 주도하던 게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뒤를 이었던 이광수, 최남성 같은 조선의 천재들이 이때 이 문화통치에 넘어가면서 변질을 딱 해버리거든요. 이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게 반영이 됐고요. 전쟁으로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잘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전쟁이 심해지니까 신사참배, 창씨개명, 징병, 징유, 위안부. 우리가 통상 일제시대 극악스러운 이야기들을 할 때는 다 이때죠. 전쟁이 극단화가 되면서 최대한 뽑아내는. 왜냐면 식민지가 많지 않으니까 일본 입장에선 우리나라랑 타이완에서 뽑는 거 말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통치 방식이 좀 달랐다 정도로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지만 일제시대가 아니라 이 독립운동사예요.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들어하죠. 왜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힘들고 복잡하고, 여기 간단하게 써놨는데도 이 정도니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됐어요. 이게 실제로 외국에서 나온 외국학자들이 쓴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면요, 일제시대는 일제시대로 써요. 그러니까 조선, 일제시대, 분단, 남한, 북한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제시대 36년 기간 동안에 한반도에 있었던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니까 이렇게 딱 써놔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절대 그렇게 써놓지 않죠. 이 시대의 역사적 정통성이라는 것은 일제시대가 아니라 독립운동사다. 이 독립운동사의 가치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헌헌법도 그렇고 그때부터 계속 헌법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3.1 기미 독립정신으로 남자 여자 재산과 상관없이 다 투표권,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는 등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있었던 한 20년간의 시간 동안 조금 과장된 말로는 인류 전체가 진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진짜 나쁜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그 제국주의적 발언인 거죠. 인류 전체가 진보하고 있던 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들 내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만이 진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세상은 되게 평화로운데 그 황량한 그 적막한 공간에서 우리는 막 이제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뒤늦게 회자가 됐는데 그 있잖아요. 막 그 영화 암살에서 막 전지현이 막 뭐 왜 싸우냐고 막 이정재 얘기하니까 우리가 있다는 거 보여주는 막 그런 대사 나오는 게 참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이때 이 답답한 때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막 간도참변 이번 주에 팟캐스트에 나오는 다음 주구나 나온 얘기지만 간도참변이 뭐냐면 이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일본 입장에서 아예 만주 일대에 사는 한인 마을들을 도륙을 냈거든요. 죽은 사람은 3,400명, 강간 70여 명, 가옥도 그 정도 불탔고 양곡 한 3만 5천석 정도가 뜯겼어요. 근데 그거는 외정측 기록 자료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다른 건 몰라도 강간 사건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 여성을 대하는 태도, 성애를 대하는 태도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강간당했다 이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강간이 70건이 아니라 뭐 한 700건 이상이었겠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 당시에 3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죽었고 그때 어마어마한 여성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인 어떤 희롱, 추행, 폭행, 윤간, 강간, 신체훼손 등등등을 당했는데 그 당시 단 한 명의 일본인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성의 보수성 속에서 여성들이 보면 그 당시 이제 많은 편리의 기록들을 보면 강간을 당한 다음에 다 양쪽에 뛰어내려 자살을 해요. 자살해요. 그거 아니면 이제 애가 나오면 이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왜냐면 3.1 기미 독립정신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3.1 운동으로 대표되는 독립운동사.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87년 9차 개헌에서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은 상태죠. 요즘에 많이 회자가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든 좀 회자를 시키려고 하는데 9차 헌법,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헌법의 귀퉁이에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4.19 민주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 8차까지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 시대의 유산이에요. 근데 45년에 해방이 된 다음에 70년간의 역사를 보내면서 드디어 1987년에 70년은 그때는 70년은 아니에요. 87년 45 하니까 40년간의 독재 시대를 정리하면서 우리 민족은 유구한 민족으로서 3.1 독립정신과 임시정부 플러스 4.19 민주혁명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9차 헌법에서 4.19 민주혁명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있었던 어떤 이런 근대사에 있었던 독립운동사의 정통성 외에 부족하나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다라는 헌법적 확신을 87년 헌법에 넣어놓은 거죠. 지금 그게 위기인 거고 사실은. 그게 위기인 거고.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60만세 운동, 광주학생운동, 이봉창, 인봉길 이거 막 이런 활동들이 막 진행이 되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막 이 시기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었거든요. 세상은 평화로운데 우리만 힘든 시대예요. 왜냐면 1차 시대 이거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때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이었어요. 일본은 승전국. 그게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했으니까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승전국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승전국들 위주로 싹 정리가 됐고 1920년 이후에는 일본에서도 25살 이상의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주고 전 세계적으로